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장례식이 시작된 지 엿새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영정 앞 꽃들이 조금 시들어가던 그때 정우 씨가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붉은 줄이 둘러진 낡은 크림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 아이들에게 꼭 보여줄 것. 준호와 지연이가 동시에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뒤에서 마치 아직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 장면을 또렷이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사진 한 장과 접힌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시절의 저, 그리고 제 옆에 선 한 여자와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은 세제를 오래 만진 사람처럼 거칠어 보였습니다. 남자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옛날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사연섬유 공장이라고 적힌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연이가 사진을 받아들고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사연 섬유 공장 앞. 내가 끝내 구하지 못한 사람들. 지연이의 입에서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고인께서 젊으셨을 때 회사에서 부당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돕다가 큰 일을 겪으셨습니다. 준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부당해고요? 설마 아버지가 노조였어요? 정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조 간부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회사 장부 속 부정을 보고도 눈을 감을 수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 말에 제 젊은 시절의 기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1995년 저는 사연섬유라는 공장에서 회계자금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기계를 수리하던 남자 한 명이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가락을 몇 개 잃고 더 이상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바로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회사는 산재 처리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현장 안전수칙 안 지킨 본인 책임이다. 산재로 인정하면 보험료 오른다. 저는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압니다. 그런 장난을 과거 회계법인에 있을 때부터 숫자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요. 회사 장부에 적힌 비용 처리 내역과 실제 지출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산재 보상비는 빼고 잡손실 항목에 희미하게 묻어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참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매일 초등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공장 앞 인도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남편 산재 인정해달라. 아이 아빠 병원비라도 좀. 그 앞을 저도 수십 번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 대리님, 회사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아픈지, 회사가 얼마나 모르는 척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회사 장부에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도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회사는 제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박 대리, 회사가 내 월급 줬으면 회사 사람이지 노조 사람이냐? 가정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 말은 지금 이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
제 자식들 입에서도 비슷하게 흘러나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산재는 턱걸이 수준으로 간신히 인정됐지만 회사와 저는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싸우다 쫓겨난 사람이라는 낙인이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박 대리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용기 있었으면 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여자의 아들이 제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웠어요. 그 아이의 눈빛을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평생 약자를 외면하고 살았다. 하지만 이 모자만큼은 그냥 보내지 않겠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이 생겼던 때가 장례식장. 정우 씨가 종이뭉치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28년 동안 보내신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지연이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30만 원 송금, 수취인 2루, 저교생활비, 1996년부터 매년 300만 원씩 송금, 저교 등록금, 장학금, 은행 명의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1995년부터 2023년까지 꼬박 28년. 지연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가 28년 동안 이 집 사람들을 도와오신 거예요?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장학금으로만 도우셨습니다. 준호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 통장에서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돈이 있었던 이유가. 정우 씨는 파일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손으로 직접 쓰신 메모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 이루. 매년 장학금 300만 원. 내가 지키지 못한 가장의 목. 글자들이 여러 번 지워졌다 다시 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USB에서 또 다른 영상 하나가 열렸습니다. 화면은 많이 흔들렸지만 카페 유리창 너머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 30대 후반, 서류 가방을 메고 출근길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오늘 그 아이를 28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카메라가 살짝 줌을 당기며 남자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정면은 아니었지만 옆모습만 봐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어머니를 닮았네. 어릴 때 나를 향해 고맙다 인사하던 눈빛 그대로구나. 영상 속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 창문 안쪽에서 손에 식어가는 커피를 쥐고 거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는구나.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만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화면 마지막 제 그림자가 거리 쪽으로 멀어지며 영상이 끝났습니다. USB 안에는 짧은 음성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은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아이는 어머니 혼자 힘으로 훌륭하게 자랐다. 내가 나타나면 그 자부심에 괜한 금이 갈 수도 있다. 나는 그저 그림자로 남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도 친척도 아니다. 뒤늦게 나타나 사실은 말이야 하고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만 주고 그 너머의 삶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는 잠시 머리를 식히겠다며 장례식장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서 아이들이 타고 온 차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주차장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 검은 코트, 서류 가방,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인상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얼굴은 준호와 묘하게 닮은 듯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잠깐 고개를 갸웃하다가 문상객인가 보다 하고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창밖의 남자는 장례식장 입구를 향해 몇 번이나 걸음을 때려다 멈추곤 했습니다. 시청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제가 28년 동안 멀리서 지켜본 그 아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이는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않을 장면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지연이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정우 씨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 앞까지 왔다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아 차로 되돌아갑니다. 다음에 용기가 나면 찾아뵙겠습니다. 정우 씨가 그 문자를 읽으며 창밖을 힐끗 보았을 때 검은 소나타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운전대를 꽉 쥔 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조금이나마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안에 있는 누구도 그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문객들이 거의 빠져나간 뒤 장례식장 안에는 아이들과 김 여사 그리고 정우 씨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영정 앞에 앉아 긴 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살짝 칙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녁 공기가 장례식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둘러보는 대신 곧장 제 영정 앞으로 다가와 깊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28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국화를 영정 앞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가요? 남자는 놀란 듯 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들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정우 씨가 조용히 의자를 권했고 남자는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에게 이야기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같은 시기에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인 이름은 항상 비어 있었고 저교에는 장학금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그 돈의 출처를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대신 내 미래를 응원해준 사람이 계시다. 그래서 저는 누가 준 돈인지 모르면서도 그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밥을 먹고 책을 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난 날 학교 앞에서 창가에 앉아
저를 바라보는 한 분을 봤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앉아 계셨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면 슬쩍 눈을 피하시고 내가 웃으면 멀리서 따라서 웃고 계시더군요. 남자는 잠시 제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막연히 알았습니다. 아, 저분이구나.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이름을 밝히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아버지 대신 내 미래를 응원해 준 사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뒷모습이 되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급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도 장학금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 산재 사고로 가장을 잃은 집 아이들에게 매년 적은 돈이지만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걸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계산기 두드리며 따지던 요양원비가 얼마, 빌딩 팔면 세금 빼고 얼마 남는다. 던 그 숫자들이 지금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는 돈 많은 사람으로만 보였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울컥 주저앉았습니다. 김 여사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메모를 정우 변호사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씨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필체였습니다. 나는 평생 내 자식들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나보다 더 절박한 눈을 가진 모자를 보고 부끄러워졌다. 그날부터 나는 내 아이들만이 아니라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도 마음에 품고 살기로 했다. 준호는 그 메모를 보지 못하고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 정우 씨가 서류 가방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봉투는 아주 작은 크기였고 연한 연두색이었습니다. 겉면에는 저의 필체가 아니라 조금 더 둥글고 부드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글씨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태수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떠난 뒤에 열 것.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이 봉투를 제게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저 아이들이 진짜로 무릎 꿇을 준비가 되었을 때 열어달라. 장례식장 안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와 지연이가 동시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영정 뒤에서 심장이 다시 뛰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래, 그 편지, 내 어머니가 남겨둔 마지막 말이지. 정우 씨가 천천히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지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준호야, 지연아. 그리고 내 남편 태수 씨. 편지의 첫 문장만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정우 씨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편지 끝을 향해 마치 구명줄을 붙잡듯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한 장이 내가 왜 치매 연기를 하게 되었는지, 왜 아이들에게 이런 가혹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설명해 줄 거라는 사실을요. 사진 속 저는 언제나처럼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